미용안전위생학 5주차 수업 2교시입니다. 앞서서 1교시에는 보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정신보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신보건에 관련된 내용에서 서술형과 OX 퀴즈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시면 서술형 문제와 OX 퀴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시끄러우면 소음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학문적으로는 소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리고 소음의 종류들, 어디까지가 소음이고 어디까지가 소음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정도로 세분화시켰는데요. 우선 소음의 정의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특징, 소음이 되기 전 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음을 측정하는 단위 확인할 거고요. 소음의 환경 기준, 그리고 소음의 정도, 소음 규제 기준과 허용 기준, 그리고 소음의 측정,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생기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소음 발생시키는 발생원, 그리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으로 넘어갈 텐데요. 진동은 여러분들이 커먼센스로 역시나 알고 계시는 떨림, 울림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외에 학문적으로 위생학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의 영향, 그리고 진동에 의한 장애, 대책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소음이란 건 어쨌거나 시끄러운 소리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화 시키게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는데요. 소음은 심리적,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칭하냐면요. 자맹성 오염물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그러면 소음도 음의 한 종류인데요. 음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의 특성. 음은 물체가 진동할 때 형성되는 정상 대기압의 주기적인 증감 또는 진동수와 같은 물리적인 압력의 변동으로 발생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개체, 기체나 고체, 그리고 액체 등을 통해서 연속적인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음이라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음의 높고 낮음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걸 진동 횟수라고 하고 이 진동 횟수를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보통 1초당 진동 횟수 또는 헤르츠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데시벨, 두 번째는 폰 또는 콜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손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첫 번째 데시벨은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의 강도와 음압의 범위를 상용 대수를 사용하여 만든 단위이다. 그래서 몇 데시벨 이상, 몇 데시벨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즉, 데시벨은 음압을 나타내는 음의 세기의 단위입니다. 자, 음압이라는 것은 밀도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압력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폰은요. 1000Hz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데시벨을 말하고요. 폰 또는 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는 소리의 크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의 측정 단위 세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소음의 환경 기준으로 보면 도로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도로변 지역, 일반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도로변도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고요. 낮과 밤의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PPT 표를 보시면 될 거예요. 표를 보시면 밤이 낮보다 데시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숙면을 하고 그리고 공기 자체도 기압 자체도 낮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낮과 밤 기준치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음의 정도. 그럼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소음의 정도는 뭘까? 자, 속삭이는 소리는요. 우리가 20에서 30데시벨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 있죠? 막 큰 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소리는 50에서 60데시벨로 보고요. 거리에서 시끄럽게 내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우리는 70에서 80데시벨로 봅니다. 그리고요. 지하철 속에서의 소리를 우리는 80에서 90데시벨로 보고요. 그리고 제트기,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비행기 안에 있어도 바퀴가 랜딩할 때, 땅에 닿을 때 그 충격, 진동, 소리가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큰 시끄러운 소음이 되겠죠. 그러한 소리는 소음은 110에서 120데시벨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통각의 소리는 140데시벨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소음의 규제 기준과 허용 기준을 한번 볼게요. 소음 규제 기준은 우리나라는 50데시벨 이하로 보고요. 허용 기준은 1일 8시간 90데시벨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음 평가 가치는요. NRN이라고 이렇게 약자로도 사용합니다. 자, 소음의 기준과 측정.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소음 허용 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9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대 115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음 평가 지수를 보면요. 장소별이죠. 병실, 거실, 침실, 작은 사무실, 강의실, 도서관, 회의실, 극장, 교회 등은 20에서 30데시벨을 넘지 않고요. 그리고 백화점, 상점, 큰 사무실, 조용한 레스토랑은 30데시벨. 작업이 요구되는, 그 지적 작업이 요구되는 그러한 평균적 한계는 40데시벨까지 우리 봅니다. 체육관이나 큰 레스토랑, 타자기가 있다거나 이러한 비서실은 40에서 50데시벨이고요. 그리고 큰 타입실이나 사무실의 평균적인 한계는 50에서 60데시벨로 봅니다. 작업장은 더 시끄럽겠죠.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음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귀가 멍멍하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음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음성 난청은 일시적으로 귀가 멍멍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시적 난청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장소, 그러니까 작업장 같은 데서 계속 시끄러운 소음을 듣게 되면서 이 청각이 점점 둔화되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영구적인 난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난청은 일반적으로는 소음을 듣고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나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청신경세포가 좀 피로하고 과로했을 때 되는 경우고요. 대략 한두 시간 안에 회복이 됩니다. 괜찮아지죠?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구적 난청은요, 어떠냐면요, 계속 그런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신경 말단에 손상이 오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어때요? 청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선 불쾌하죠. 그리고 밤에 소음이 너무 많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잘 들리지 않고, 그죠? 잘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업률은 당연히 저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력 장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위장 운동,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노이로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동차가 우선 우리 주변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기차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공항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항공기,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때의 소음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있겠죠. 생활소음. 엊그저께 어제였죠. 어제 선거를 했는데 아침에 7시부터 그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늦잠을 자고 싶어도 밖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오죠. 네. 그런 거 역시도 생활 소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거 역시도 생활 소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냉난방기 이런 것들도 생활 소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보건 그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층간 소음이 생활 소음 중에서는 정말 굉장히 최근 들어서 문제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밤늦게 피아노를 친다든가 아니면 세탁기를 돌린다랄지 아니면 뭐 강아지의 소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쾅쾅쾅 이렇게 세게 마루 바닥을 밟으면서 뛰거나 걷는 소리, 그리고 밤늦게 뭐 벽에 못질을 한달까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생활소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작업장. 예를 들어 아파트로 예를 들어 볼까요? 위층에서 무슨 공사를 해요.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아니면 무슨 뭐 보일러 뭐 그 외에 고쳐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작업장 소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장 소음, 공장에서 뭐 매연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소음 측면에서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내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들 이런 것들 역시도 굉장히 소음을 발생시키는 발원지, 발생원이 되겠습니다. 소음이나 지금 그 진동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소음의 정의 그리고 진동의 정의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서술형 문제에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가 안 들리게 된다거나 청각적 그런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난청을 겪게 된다거나 아니면 생활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 대책으로 보면요. 건설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집 위층에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아래 층에는 우리 동의서라는 걸 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우리 그 확인서 같은 거를 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규제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망치를 사용한달까, 거기다가 방음 시설도 하면 좋고요. 폭약 같은 것도 큰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그래서 건설 소음은 이러한 방법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장 소음 같은 경우는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심야 작업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발생음이 적은 그러한 기계들을 사용하는 게 대책으로 좋고요. 그리고 소음기 같은 거를 부착하고요. 너무 이른 시간 아침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소음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통소음은요, 너무 큰 빠른 속도를 낸다고 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빵빵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경적을 울리는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심 한복판에서는 그래도 소음이 건물에 흡수된다거나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밤에는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곳은 다 퇴근을 하니까요. 그런 지역과 또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는 또 다른 소음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소음을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구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소음기를 부착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교통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도시를 만들 때 거주하는 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쉴 수 있는 시간에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시 계획을 정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소음이란 게 얼마나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교육적인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규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교육하고 법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지 대책을 통해서 소음으로부터 조금 생활이 윤택해지고 안전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소음의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기준과 측정 방법, 그리고 측정 단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소음의 정의를 보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은요, 이렇게 떨림이죠. 떨림이고 움직임인데, 진동이 가장 사람에게 좀 불편을 준다. 이건 우선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진동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지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진동을 주는 거에 의해서 불안감을 주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림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좀 위험이 되는 거고요. 진동의 정의를 보면 진동이란 기계, 기구, 시설,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0.1에서 500Hz고요.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주파수의 범위는 1에서 90Hz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동의 주파수는 1초당 헤르츠로 표현이 되고요. 표시가 되고 주기 현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진동은요, 국소 진동이 있고 그리고 전신 진동이 있습니다. 자, 국소 진동은 인체의 국소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죠?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체의 국소적인 부분에 전파되는 진동으로 착임기, 연마기, 자동 시톱 등의 공구를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망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분에 신체의 일부분, 뭐 팔이랄지 어깨랄지 만약에 도구를 손으로 사용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소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 진동은요. 지지 구조물 등을 통해 전신에 느껴지는 진동이 되는데요. 선박,
배를 탔을 때 배가 흔들림을 전신으로 느낀다랄지, 아니면 교통차량,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들,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 탔을 때요. 또는 분쇄기, 기중기, 뭐 이런 교통시설들을 타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느껴지는 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동은 국소 진동, 그리고 전신 진동,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진동의 영향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신체적인 영향이 있고요. 생리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감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신체적인 거는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이때 느껴지는 것들인데, 서 있을 때에 비해서 앉아 있을 때 그 진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면적이 아무래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공진 현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공진 현상이란 건 뭐냐면요. 원래보다 더 많이 그런 진동을 느끼는 현상을 공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발성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호흡이 어렵게 되고요.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마치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진동이 커질수록 발성에 영향을 줬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음식물마저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6Hz 정도에서는 가슴, 등, 허리 이런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동이 세지게 되면 머리, 안면, 볼, 눈꺼풀 등의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더 진동이 세지게 되면요. 배가 아파오게 되고요.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땀도 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막 가고 싶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게 됩니다. 자, 진동에 의해서 전신 진동 장애가 있고요. 국소 진동 장애가 있는데요. 전신이냐 아니면 그 국소 부위냐에 따라서 장애가 느껴지게 됩니다. 전신은요. 혈압이 상승되거나 맥박이 증가하거나 그 생리불순이 오거나 내장 하수증, 그 우리 신체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척추에 이상이 있다거나 위장장애, 구토, 현기증, 두통, 생식기 이상 기능, 이렇게 전신적으로, 신체 전체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소 진동 장애가 있는데요. 손 발바닥이 마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관절, 그러니까 전신이 아닌 국소 부위입니다. 손가락이 간헐적으로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혈관 같은 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런 진동 때문에 생기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자, 진동의 대책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전파 경로, 진동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발생 원, 그 다음에 진동 공구 및 작업자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진동이 주는 이런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주의를 요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방진 장치 또는 차진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진원과 전파 간의 그런 그 진동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은요. 진동과 소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정의 있죠. 소음과 진동의 정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책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 내용들이 조금 사실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에서는 각 정신질환별 특징, 그리고
특이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은 어느 정도 선을 어느 장소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의 음을 만들어냈을 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주차 수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소음과 진동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차근차근히 소음이나 진동은 쭉 훑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6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강의를 하면서 있는데요. 우선 화면의 질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좀 염려스럽고, 그리고 판서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PPT 자료들 확인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